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주기현 전 인수위원이 합류 시작 후 사의를 밝히는 등 잡음도 잇따랐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 직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다시 성남FC 관련 사법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진석 비대위 출범했습니다. 6명 어제 임명을 하고 공식적으로 오늘 국립묘지 현충원 참배하면서 첫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그 방명록에 견리사의, 견이수명 이렇게 이익을 보면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나라의 위기를 보면 목숨을 바친다. 안중근 의사의 윤목으로도 잘 알려진 이 문구를 썼습니다. 자, 비대위원 인선도 쭉 보셨을 것이고 첫 행보, 포부가 이렇게 담긴 방명록에 딱 8글자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중근 의사의 견리사의 견이수명, 그러니까 국가가 위기를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면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이제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사실 지금 비대위는 사실상 2차 비대위인데 이 비대위가 마지막 비대위거든요. 이제 만일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고 법원이 여기서 또 다른 인용을 한다, 가처분에 대한 인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다시 원내대표가 이제 최고위원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 같아요. 특히나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은 이제 곧 국회 부의장직도 내놓을 거라고 이제 미리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라 여기에 전념하겠다 담겼는데 저는 어저께 인선을 보면서 나름 고심한 흔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이게 비대위가 정기국회까지도 가야 하는 비대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제 정책, 국감, 그다음에 이런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감안한 인선 배치를 했던 것으로 저는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상훈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정책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국감에 대한 좀 대비를 한 것 같고 정점식 의원은 법사위원회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회 소속에서 정점식 의원은 아마 대단히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어떤 방어선 같은 걸 치면서 국감을 좀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병민, 김행, 그 다음에 김종혁, 언론인 출신들이에요. 그다음 방송 활동을 지금도 현역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여론전을 병행하겠다 그런 뜻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전주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법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적 문제도 조금 감안해서 그렇게 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전체적인 것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친윤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비대위가 친윤, 비윤 가릴 수 없는 것이고 이 상황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 비상 상황에 대해서 한두 달 잘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간 안배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배려.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안철수 의원이 꼭 최고위원 시켜달라고 이준석 대표한테 요구했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된 좀 탕평 인사에 가까웠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탕평 인사였다. 정치 그리고 국감까지 고려한 고민이 담긴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탕평인사라고 분석한 언론은 제가 한 군데도 못 봤어요. 탕평인사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친윤 색채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통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윤 이런 걸 떠나서요. 왜 이렇게 비대위까지 오게 되느냐. 결국은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그걸 교감을 나누고 그리고 멀쩡한 당대표를 이른바 찍어내고 그 과정에서 문자가 공개되고 이러면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이 지나치게 친윤 형태로 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비대위원을 구성한다. 2차례나 지금 구성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친윤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급적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당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근데 친윤 색채가 더 강해졌다 이런 표현해요.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명직 최고위원 임명하는 것 때문에 그때도 이제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도 사실 뒷얘기로는 대통령실에서 정점식 의원을 좀 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안철수 의원 쪽에 전달을 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었고요. 오늘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윤 대통령하고 초임 검사 같이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서로 간에 부를 때 전공, 윤형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는 상황일 거고요. 전주 의원도 신윤핵관이라고 불릴 만큼 요즘에 앞장서서 지금 뭐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김병민 그 당협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행 의원 뭐 안 그런가요? 사실 언론인 출신이라고 하지만 선대위 때 아니면 캠프 출신 이런 인사들이 다 대체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 색채가 더 강해졌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은 국민의힘은 지금 이런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당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결국 그럴 의사가 별로 없구나. 그걸 지금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앞서 이제 어려운 한자까지 써가면서 민생을 챙겨나가야 되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진짜 민생 챙겨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취임 넉 달 조금 지났거든요. 당내 내용들, 국민의 민심하고 멀어지는 방향으로 자꾸 당을 수습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진짜 정기국회 맞아서 국민 민생을 어떻게 챙길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당을 만드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새로운 비대위에 이준석 전 대표 SNS에 또 입장을 냈습니다. 앞에 1열 비대위원이 쓰러지니까 2열 비대위원이 가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앞으로 안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다. 뒤에 기관총을 든 누군가가 있다. 윤핵관 2선 후퇴는 쇼다. 상당히 많은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조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좀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급함도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본인에 대해서 지금 오늘 지금 나가는 거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가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심리를 사실 지금 이 본안 심리는 28일로 연기가 됐어요. 지금 가처분 심리가 그렇죠. 오늘께 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요청으로 이제 법안이 28일로 연기돼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나가는 상황은 지금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관련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 경찰 소환되는 날이죠. 이 수사 관련해서 성상남 의혹 수사 관련해가지고 게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9월 한 달은 정치적으로 명운이 걸린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마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만일 그렇다면 지금 9월 28일 날 이 수사 결과 기소 불기소를 떠나서라도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28일 날 윤리가 다시 소집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말에 대해서 그동안 양두구육이다 이런 등등의 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건 해당 행위에 가깝다고 해서 지금 또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9월 한 달이 본인이 제대로 어떤 방어 전선을 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어떤 위기감이 반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에서 어떤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지금 저렇게 독점관 발언까지 하면서 사실 그래요. 정당이라는 게 뒤에서 독점관이 밀어붙인다고 그러면 1열 비대위원, 2열 비대위원, 3열 비대위원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정당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그런 얘기 같은데 결국 대통령을 지칭한 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런 좀 조급증의 발로 같은데 어찌됐든 이 대표가 이 전 대표가 저렇게 강력하게 계속 메시지를 낼수록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의 폭들은 점점 더 넓어져가지고 나중에 이 전 대표가 어쨌든 정치를 하더라도 범보수 진영에서 해야 할 텐데 그런 점들이 과연 저렇게 뒤에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좋으나 비대위가 구성된 것 자체조차도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식으로 저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본인이 당대표를 몸담았던 여당에 대한 그게 정말 예의인지 마지막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품위인지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준석 대표가 좀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지금 뭔가 공격성을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입장문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위기감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여당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의 대처가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꼭 싸워야 되는 것이냐. 차라리 조금 더 조용히 있는 게 더 나중에 훗날을 생각할 때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 법원 심리를 한 건에 대해서 지금 뒤로 밀어놓은 거잖아요. 밀어놓은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왜 밀었을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으로 보면은 꼼수를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인용이 됐던 거 말고 3건의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2건은 이전에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상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원 96조 1항을 어떻게 할 네.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인데요. 만약에 이게 하루의 심리가 돼서 만약 인용 결정이 나버린다. 그럼 정진석 비대위도 그냥 멈춰버려야 되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의 소지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28일 정도로 뒤로 밀어놓으면 그럼 중간에 그러니까 28일 날 또 윤리 결정도 있는 데다가 경찰 수사가 또 나오는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16일 날 이제 모레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환 조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얘기가 흘러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법원 심리를 통해 가지고 당원 규정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비대위 자체를 다투는 이런 문제들은 또 여지를 남겨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뒤로 밀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꼼수를 자꾸 부리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비롯됐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나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발감에서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연기된 게 과연 큰 변수가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징계가 먼저 내려지고 각하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징계가 되고 제명이 되면 이걸 이제 가처분 신청해서 법원이 각하시킬 그 가능성까지 좀 생각을 하고 지연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신문기일이 연기된 게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이 사람 당적은 이제 박탈이 됐으니까 가처분 신청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이제 법원에 예. 그렇게 판단을 유도하게끔 이제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이 대표의 주장이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법원 판단이 이제 이 사유가 최초에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선출된 전당대회 과정보다도 전국위원회가 더 우선하고 가치가 있느냐 이걸 법원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지위가 설령 박탈됐다 하더라도 법원이 당시 얘기했던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법원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오늘 또 심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참 복잡하긴 합니다. 4건의 네.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전국위원회가 당원당규 개정을 의결한 것도 지금 이준석 대표 또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이 당원당규 새롭게 바뀐 비상상으로 규정한 당원당규도 이것도 위법한 것이다라고 해서 냈는데 그건 또 오늘 심리가 열려요. 예. 근데 만일 이게 여기에서 또 많은 인용 결자가 인용되는 인용이냐 각하냐가 2가지가 이번 주에 결정이 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한 근거가 또 사라져 버려요.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유효 문제는 28일로 연기가 됐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절차에 대해서 비상상황 규정한 당원당규 개정이 만약 거기서 만약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게 인용이 된다 그러면 이 또 정진석 비대위의 출범 근거가 또 희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오늘을 한번 오늘을 3가지가 이제 일단 진행되는데 오늘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28일 진행된 거를 자신의 어떤 그 내치기 위해서 이제 당적을 박탈했던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좀 제대로 판단해달라 이렇게 유도한 것이라고 한 거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조금 이준석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유리하게 해석하고 좀 불리하면은 불리하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 4건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3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건은 어제 국민의힘이 연기를 요청해서 28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 진행이 되면서 신문이 진행이 되는 내용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신청 내용 그리고 1차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을 정지시켜달라라고 하는 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 2가지 거기에다가 하나 더 앞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개정한 당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 그러니까 전국위를 열어서 당헌을 개정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해달라. 이 3가지가 오늘 이루어지게 될 텐데 앞서 말한 그 주호영 전 비대위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해산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다뤄지지 않을 그렇죠. 가능성이 예, 크기 때문에
개정 당원에 대한 효력 정지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쟁점적으로 짚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과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결정 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주일이 조금 넘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처분 심리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번 들여다봤기 때문에 좀 짧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처음 이제 가처분 인용할 때 재판부가 판단한 것들을 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말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정상적으로 그 법원 판단을 들여다본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판단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해임할 정도의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결국 선출직으로 뽑힌 당대표를 이런 방식으로 해임하는 게 이건 부당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재판부는. 그러니까 어거지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원 개정한 걸 보면 96조 1항에 보면 그러니까 억지로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한 당시에 이제 당원 규정이 애매모호한 상황이 문제가 됐으니 예. 그러면 최고위원 4명이 선출직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소급해가지고 지금 당원을 바꾼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연 당원상 어떤 규정의 문제는 없으니 비대위 출범에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좀 정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의 국민의힘에서 지난번 이제 법원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법적 개입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판부까지 재판부의 성향까지 막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만약에 입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정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전 100% 가처분이 인용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당의 문제고 국회 입법부와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가처분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법조계 인사들은 인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라고 아마 분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단호하게 기각될 것이라고 어제 인터뷰를 보면 좀 확신하는 듯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바람하고 협박을 하는 거죠. 재판부한테. 협박이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예. 재판부의 결정이나 판단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개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계속 재판부가 이런 방식으로 마치 재판부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꾸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얘기가 다른 게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지금 정치의 본령의 갈등 조정인데 이게 우리가 본연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법원이 너무 정치에 개입해 버리면 정치가 설 자리가 없다. 법원이 여기 대해서 과도하게 너무 영역에 대해서 좀 침범하는 일은 좀 자제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자면 법원에 대한 협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다만 그 얘기를 하신 분이 비대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확대해서 가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내재적으로 지금 사실 여기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중요 쟁점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법원에 대한 협박이다. 또 그 법원의 구성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다. 그거는 최초에 잠깐 나왔던 얘기고 지금은 법정 절차를 존중한다. 지금은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 얘기를 제대로 한번 심리해달라고 14일을 또 28일로 연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법원에 대한 협박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 문제를 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정말 법원이 그렇다면 이 절차적인 그 과정을 좀 해소하고 우리가 보완했으니 이걸 지금 한번 우리한테 옳다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데 저는 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쨌든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서 절차적 하자를 또 수렴했기 때문에 저는 또 그 결정은 좀 예단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 가능성은 지난번 인용이 됐다 그래서 인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상황이 좀 많이 변한 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성향을 들먹인 건 제 말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중진급 최초에 의원들이 계속 그랬던 얘기를 거고, 했던 거기 예.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난 다음에 막 화를 내는 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판단을 맡긴 게 이거 외부에서 민주당이 맡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사법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요. 재판부가 판단을 해달라고 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게 그거였잖아요. 이렇게 가기 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화해하고 정치적으로 풀어라. 이렇게 많이 조언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날 뜻이 전혀 없잖아요.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으면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만날 의향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고요. 예. 정치적으로 풀려고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윤리에서 징계를 내린 거예요. 최소한 거기까지는 정치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윤리 징계도 모자라서 결국은 비대위까지 꾸려가면서 당대표를 해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탓을 합니까? 탓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절차적 정당성 과정을 해소했으니 이제는 법원이 한번 제대로 판단해 주시는데 과거와 같지 않으니까 너무 법원이 정치의 영역에 좀 과도하게 좀 영역을 침범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신문이 열리죠. 이준석 대표도 직접 출석해서 소명할 걸로 보이는데 그 모습을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시간이 들어오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들어보죠.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좀 가볼까요? 예.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성남FC 관련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9월에 증거 불출분 나왔는데 1년여 만에 지금 이렇게 뒤집히게 돼서 어제 계속 보도가 이 부분이 네. 나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많은 의견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뭐 저는 일단 이게 많은 또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왜 경찰의 수사가 달라졌느냐고 지적을 하는데 그 또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들이 없었는데 경찰 수사가 달라졌다 그러면 그거는 경찰 수사가 그거는 하나 가지고 두 개를 해석하는 좀 선례가 그런 과정이 되겠지만 네. 그렇진 않은 게 뭐냐면 이때 그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고발인들이 이건 불송치 결정하면 안 된다고 다시 재수사를 촉구했어요. 그래서 그 성남지청이 이 사안을 들여다보는데 그 검사들은 이거 재수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 박은성 성남지청장이 하지 말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차장검사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에 이게 재수사가 다시 내려갑니다. 올 2월 달에 내려가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그때 비로소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1차 때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어요. 두산건설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가 수집됐고 새로운 진술이 나와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니까 굉장히 직무 관련성도 있어 보이고 해서 이것을 기소 의견으로 이제 다시 송치하는 건데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왜 같은 경찰이 입장이 바뀌었느냐 그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과정이 없었으면 모를까 그 과정에서 있었거든요. 다만 경찰이 그 당시는 아직은 정권 교체가 되기 전이고 지금은 정권 교체가 된 예. 후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전 제가 보기에 새로운 증거가 무엇인지 또 새로운 진술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법정에서 이제 나타날 텐데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될 문제지 이걸 가지고 아주 부당하다. 이게 야당 탄압이다. 이게 표적 사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이 재판도 1심과 2심 달라질 수 있듯이 수사도 마찬가지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이 사안이 뭐 여야나 진영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요즘에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수사는 전부 다 문재인 정부가 다 좌지우지했던 거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경찰이 3년 3개월을 끌었잖아요, 수사를. 그리고 이제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무혐의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재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이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근데 한 그렇게 따지면 7개월 정도 만에 혐의가 갑자기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혐의라는 게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예요. 이게 왜 굉장히 무서운 법인 것처럼 무서운 이제 법률을 적용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재명 그 대표라든가 아니면 주변 인물한테 만약에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절대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른바 이제 최서원 씨와의 관계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K재단, 미르재단 얘기 나올 때, 그러니까 기업들을 동원해서 그쪽에다가 기업들이 지원을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출연하도록 하는 것.
근데 알고 봤더니 최성원이라는 사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그건 한몸 경제적 공동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의 관계였다. 이래서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남시의 경우랑 한번 보죠. 예. 지금 이재명 그 대표하고 아는 사람이 뭐 돈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아서 뭔가가 그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본 주체가 성남FC라는 거잖아요. 성남FC가 이재명 대표의 뭐 사적인 어떤 구단주도 아니잖아요. 사적으로 내가 챙기는 어떤 단체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두산그룹과 관련해서 개발이 안 됐던 땅에 거기다 건물 짓게 하고 거기에서 일종의 특혜를 줬다 그러면 특혜를 준 부분이 과연 위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성남FC에 후원금을 준 게 그게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남FC에 후원금이 넘어가는 조건으로 두산중공업이 건물을 짓도록 특혜를 줬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엮어가 나가잖아요. 예. 근데 이익은 누가 본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본 겁니까? 성남 시민이 본 거 아니에요? 성남 시민이 본 이익에 대해서 제3자 뇌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논리로 따지면요. 각 지자체에서 기업체 유치하면은 우리 지자체 세금으로 이러이런 특혜 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 전부 예. 제3자 뇌물로 엮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진 않아요. 예. 네, 그렇진 예. 않아요. 제가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럼 10원 한 장 금전적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적 이득은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직접적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성남시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 구단이 잘해서 성과를 냈을 때 구단주가 누굽니까? 구단주의 이미지는 좋아지고 그다음에 본인의 정치적 가치도 올라가고 그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정치 브랜드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남시장이나 그러니까 공직자가 직무에게 직접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결제를 해줬는데 그것이 본인에게 유무형의 이득으로 돌아온다면 제3자 뇌물 취득으로 볼 수도 있다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가서 이걸 유무죄를 판단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이제 있지도 않은 사실을 1년 사이에 드러내가지고 우리를 공박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는 전혀 저는 또 민주당이 어떤 법치에 대한 그런 무지를 드러낸 것이거나 아니면 법치를 무시하는 알겠습니다. 것이지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예.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도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것처럼 여야도 이렇게 경찰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그냥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야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이 공상 같은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이 180도 뒤집혔습니다. 우격다짐도 이런 우격다짐이 없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의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 결정된 것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증거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뇌물이 제3자에게 제공되면 성립하는 제3자 뇌물공여죄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 대표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대표 연루 의혹 사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10원 한 장 나온 게 있냐라는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국민의힘은 이전 정권의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 결정된 것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공방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여전히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반론 기회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이득도 만약에 제3자 뇌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에 가서 투자하십시오. 그다음에 기업 오너나 총수가
한 10조 원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규제 풀어줘요. 그리고 특별 사면도 시켜줘요. 그러면 정치적 이득은 대통령이 얻어간 거니까 제3자 뇌물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지자체장 중에서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무형의 이득을 얘기하면. 그 그러니까 전제 제가 조건을 제가 얘기했던 얘기했잖아요. 전제는 본인의 뭐냐면요. 결제를 했었어요. 본인이 결제가 뒤따르고 본인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을 이용해서 거기다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 권유한 것을 본인이 결제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시민의 이득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두산건설은 이거를 92년도에 72억 원의 땅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적률, 그다음에 건축 규모, 연면적이 3배 이상 상승해서 지금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예. 시민의 이득이라고 그랬는데 시민은 뭡니까? 성남FC가 그냥 광고 운영하고 하는 걸 본 것뿐이에요. 거기는 두산건설이 지금 건설한 그 타워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 이 엄청난 거대한 금액 차익은 성남 시민이 가져갔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은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두산건설이 거기다 건물 짓는데 특혜가 있었고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경찰이 왜 제3자 뇌물만 적용하겠어요. 그것 자체의 유법성을 따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법성을 따라서 이번에 경찰이 그렇게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두산건설에 특혜를 줬느냐? 건물을 올리는데 부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부당이득을 줄 만큼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걸 법 적용하지 않았겠어요? 글쎄, 근데 왜 그건 적용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사법당국에서 할 일이고 저는 아까 이것이 성남 시민의 이득으로 돌아갔다고 했으니까 예. 도대체 성남 시민은 무슨 이득을 본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성남 FC가 광고비 받아가지고 운영 잘했던 게 그게 성남 시민의 이득이라면 이득일 텐데 예. 그것 가지고 과연 그럼 이렇게 기업이 특혜를 볼 수 있는 결제를 해준 것은 그러니까 그 수사는 별도 트랙으로 그 사법 영역에서 알아서 진행할 일이고 여기에선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득을 취했느냐 여부가 쟁점이라 그러면 그걸 지금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 공무원 한 명도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저는 이 사건이 법정에서 다퉈지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마치 이재명 대표가 부당한 핍박을 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3자 뇌물죄 적용이라는 게 아주 터무니없는 법리 적용처럼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논리대로 하자면요. 예, 마지막 반론.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 위해서 수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법 적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남FC가 후원금을 걷는 과정에서 강요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위법적인 사안이 있으면 법 적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 없고 수사했는데 오로지 이재명의 제3자 뇌물만 딱 걸었다고 하면은 오로지 이재명만 기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사의 논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될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제3자 뇌물 공여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이득을 봤다고 하는 이득의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남FC가 무슨 첼시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그거 아니잖아요.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시민구단이잖아요. 그럼 성남 시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치열한 공방을 여야도 계속 주고받고 있고요. 어쨌든 이 수사는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할지는 좀 더 추가적인 수사가 나오면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자,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반면에 지도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왔던 발언이 탄핵을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이 나와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또 그리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정말 그 문제다. 너무 많이 사고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뭘 모르는 것 같다. 불안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임기는 다 채우겠냐. 네, 이런 얘기들 주로 이제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국민들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 나라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 권력도 국민들의 촛불 앞에서 내려왔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들 무시하고 과거 정치적 문법과 신공안 시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탄핵에 대한 암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얼핏 이해는 됩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민생만을 얘기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민생 대표로 이렇게 이미지를 포장하고 최고위원들은 강력하게 투쟁에 나서면서 압박하는 이른바 예. 착한 경찰, 나쁜 경찰 그러니까 이른바 국가 국가 빼앗 전략으로 예. 나가는데 지금 아주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난번 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막 여론조사가 좀 받쳐주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탄핵 얘기는 민주당이 섣불러도 너무 섣부르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역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고 저는 이제 그 치고 빠지기 전략이 이게 탁 치고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이게 현실화되거나 이걸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얘기하고 우리는 정말 촛불처럼 다시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 윤석열 정부 똑바로 해라 압박하고 그런 투트랙 전략의 일환이다. 근데 너무 과도한 발언은 역풍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이게 어떤 발언에도 금도와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수위가 좀 지나쳤다, 역풍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전 사관에는 이런 얘기 많이 떠돌아다니는 걸 알고 있고요. 사람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나중에 가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그 탄핵이 시작될 무렵쯤이 한 10월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헌법재판소가 3월에 이제 파면 결정을 했잖아요. 그 한 5개월 정도를 방송을 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매일 생방송을 하면서 특보 체제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 기억이 떠올라서 저는 다시 또 하라고요? 다시 또 그런 탄핵 사태 겪으라고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죠. 사법적 판단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한두 명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과연 그런 결과로 이어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근데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최고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나와서 했다. 여기에 대한 적절성이 좀 문제인 거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이 그런 발언을 할 땐 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최근에 뭐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저는 검찰 정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일 많이 강조했던 거, 박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법과 원칙이었어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요. 법과 원칙 강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은 구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탄핵까지 간 거예요.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법치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법치를 적용해야 될 대상이 바로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부인이에요. 지금 야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적지 않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는 그 칼날은 전부 야당을 향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검찰 정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검찰은 최대한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검찰이 전임 정부들 수사 사정정국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야당 당대표 수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그걸 절제해야 그게 정치고 그래야 한국 정치를 좀 더 한 단계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